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폭설이 내려서 이게 117년 만에 폭설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등포에서 사당으로 친구가 오고 있는데 친구 날씨 너무 좋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나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 데드존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플랑크톤이 급증을 하면서 죽음의 해역으로 변하는 거죠. 플랑크톤을 제외한 다른 그런 해양 생물들은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거죠. 회도 못 먹고 그러는 거예요? 피라미드로 유명한 일트 공화국이 멸망을 했고 인더스 계곡의 문명이 멸망을 했고요. 우리나라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1억 마리 이상 양식장 물고기가 죽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아요. OECD 전체 놓고 봤을 때 꼴찌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기후변화 가르치고 있는 김백민입니다.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입니다. 생물지리학과 기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은 전에 서로 뵌 적이 있어요? 교수님 극지연구소에 계실 때 제가 잠깐 극지연구소 발표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사를 했었는데 교수님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김백민 교수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대본 받았을 때 얼굴을 보고 어디서 뵌 분인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해져 보시죠. 이럴 때 카메라가 켜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기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폭설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117년 만에 폭설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폭설도 내리고 또 11월에는 온도가 따뜻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기후 변화가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교수님들도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많이 체감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상청 예보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상청 분들 너무 불쌍합니다, 사실. 근데 기상을 예측하는 것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네, 많이 다릅니다. 기상이라 그러면 날씨잖아요. 날씨와 기후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기후는 일종의 근본적인 성격 같은 거고요. 날씨는 기분 같은 거. 기분. 네, 성격이 뭐 나쁘다고 해서 기분이 항상 나쁠 수는 없잖아요. 변덕이 심하죠. 날씨라는 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근본적으로 맞추기 힘든 거죠. 옛날에는 점장이들만 맞췄는데 우리가 지금 요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예보에서는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야구 취소되고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온도는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잘 맞추는데 기상에서도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하필이면 사람들 일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비나 눈. 그거를 맞추는 게 온도 맞추는 것보다 몇십 배는 어렵거든요. 온도를 맞출 수 있는데 왜 비 오는 건 잘 못 맞출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해가지고 영등포에서 사당으로 친구가 오고 있는데 친구 날씨 너무 좋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나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 비가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스케일이 작아지고 국지적인 현상으로 게릴라성 폭우라 그러죠.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처음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데드존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데드존이 정확히 뭐예요? 데드존이 사실은 연안에서 플랑크톤이 급증을 하면서 죽으면은 이제 사체가 돼가지고 분해가 되는데 분해될 때 산소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산소가 부족한 바다가 되면서 죽음의 해역으로 변하는 거죠. 플랑크톤을 제외한 다른 그런 해양 생물들은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데드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의 사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산소가 없는. 네네. 이게 왜 형성되는 거야? 농경지에 비료 같은 거를 적정하게 쫙 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적정량을 알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요새 뭐 AI 발전해가지고 비료량을 줄이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농민들은 충분한 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비료를 많이 뿌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비료가 농작지에 이제 잔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강으로 들어와서 녹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부영양화를 일으키면서. 근데 갑자기 뭐 홍수 같은 게 오게 돼가지고 그 유역의 비료가 한꺼번에 바다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연안에서 플랑크톤이 증식을 하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드존이라는 게 대규모의 농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큰 강의 하류 그런 데서 많은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농지가 있고 또 도시에서도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오염물질이 예를 들어서 뭐 도시 전체에서 그냥 오염물질이 나온다든가 도로에서 또 흘러 내려온다든가
온도라든가 비점 오염원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녹조나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게 기후변화 영향도 굉장히 커요.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온실기체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바닷물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데 가스잖아요, 산소라는 게. 바다에 산소가 많이 녹아야 생물들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의 용존산소라는 게 농도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스가 빠지겠죠. 그래서 수온 상승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려운 말로 성층화라 그러거든요. 쉬운 말로 안 섞여요, 바다가. 아, 위아래가 네, 구별되는 네. 거군요. 수온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가워지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위가 뜨거우니까. 순환이 안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부영양화의 영향이 더 심각하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유기물에 의한 플랑크톤의 증식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결과는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게 둘 다 어쨌든 간에 인간 활동으로 초래된 도시화, 농업 활동의 과도한 비료 사용, 거기다 화석 연료 사용,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데드존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도시화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기후변화는 간접적으로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같은 질소 산화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산성비 형태로 내려가지고 또 질소가 바다에 공급이 되면은 그게 또 영양원이 되는구나. 기온 상승이 계속 된다면 회도 못 먹고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저희도 지역은 산호초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적조로 덮이니까 산호초가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이제 폐사를 하게 되는데 산호초가 사실은 바다의 열대우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고 종다행성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해양 생태계가 붕괴로 갈 수도 있죠. 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데드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로 배운 게 기온 상승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 생각해보니까 꽤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유기농법 같은 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AI를 활용해 가지고 적정한 비료량을 계산한다던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위성 이미지나 토양 센서 같은 잘 사용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비료,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적정량만 사용할 수 있게.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굳이 비료를 더 많이 쓰고 싶진 않을 그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비료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비료 사용의 양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습지 같은 것들도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습지는 왜요? 생명이 많이 거기서 살게 되면 또 광합성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부영양화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연안 바다까지 유기물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생명체들이 그거를 대사해서 환경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으면 그러네요. 그것도 효과가 있겠네요. 좀 걱정이네요. 가장 걱정되는 게 제가 좋아하는 회를 뭐 멀리서 얘를 찾기 전에 올해 그런 일들이 여름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수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수온이 28도 이상 되면 물고기들이 양식장에서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1억 마리 이상 양식장 물고기가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네. 데드존. 그거는 약간 데드존보다는 그냥 수온 상승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수온 상승 때문에 용존산소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용존산소가 감소하는 거 생각하면 비슷한 문제. 근데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가 그 속도의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빨리 우리나라가 더 빨라요? 네, 수온 상승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바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진짜 뜨거웠죠. 역대급이었죠. 수온이 31도까지 올라가요. 31도요? 네, 동해 어떤 지역에서는 31도까지. 올 여름에요? 네, 바다 31도면 정말 심하다. 바다 밖에서 살고 있어서 바다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두 분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온 상승, 기후 위기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 지구에서 있었던 인류의 역사 전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기후 변화가 계속 있었나요? 과거에는 자연적인 주기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홀로세라는 시기 중에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들이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500년 주기, 뭐 1000년 주기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동식물들이 공경에 처했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상황이. 근데 그때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서양 연령순환이 한 가지 이유고 그다음에 장주기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4년에서 7년 주기로 이제 보통 일어나는데 장주기 엘니뇨는 500년 주기로 그 주기가 일어났습니다. 알려져 있는 거군요. 근데 네, 거의 학계에서는 500년 주기가 중요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주기 엘니뇨, 그다음에 흑
핵점수, 그다음에 화산 폭발. 요 네 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쳤는데 화산은 그냥 주기적으로 터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흑점하고 이제 연료 순환하고 적도의 해수면 온도 분포의 변화인데 특히 홀롯의 후반부는 적도 태평양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해수면 온도 분포가 평소 때는 이제 적도 쪽에 무역풍이 많이 부니까 적도 서태평양이 뜨거워지고 적도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는 게 정상인데 무역풍이 이제 500년 주기로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평소 때보다 이제 적도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유라시아 전역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는데 한 4200년 전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많은 문명들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4.2 KA? 네. K는 그러면 아 킬로구나. 네, 네. A는 뭐예요? A? 이열소고를 A라고 합니다. 4.2 KA 그러면 4200년 전 이열소. 아 그래서 네, 네. 그럼 그때 큰 기후 변화 때문에 사라진 문명도 있고 그런 네네. 거죠? 그 말씀드려 보면은 4.2 KA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게 홀로세를 사실 3등분을 하거든요. 3등분의 마지막 부분을 3분의 1이네요 거의. 예. 네네. 마지막 부분을 메갈라야 절이라고 부르는데 3등분의 마지막 부분의 시작이 4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4200년 전을 홀롯의 3등분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4200년 전에 유라시아 전역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집트의 고왕국,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집트 고왕국이 멸망을 했고 인더스의 그 하라파 문명이라고 하는 인더스 계곡의 문명이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문명이라고 있었는데 아카드 문명도 멸망을 했고요.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양쯔강의 량주 문명이라고 있었고 황하강에는 룽산 문화라고 있었는데 그 문화가 둘 다 이제 홍수 피해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홍수랑 가뭄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가뭄이 오게 되면 이제 식생의 밀도가 줄어들면서 사면에서 이제 산사태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뭄하고 홍수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밌네요. 언뜻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둘이 연결이 그러니까 이제 되는군요. 가뭄하고 홍수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량주, 룽산 문화가 그때 무너졌고 일본도 수렵채진민 집단인데 조몬이 이제 먹을 게 풍부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서밀해가지고 얘네들이 정주를 했어요. 수렵채진민은 보통 돌아다니는데 일본에 있는 수렵채진민 조몬은 지금 간토 지역이라고 동경에 있는 간토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조몬은 굉장히 수도 많았고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정주를 했는데 산마이 마루야마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도 4200년 전에 쇠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반도에도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 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때쯤이면 딱 당군 할아버지 때인데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먼저 말씀하셨네요. 몇 년 전 그러면 1950년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아까 양주 문화하고 룽산 문화가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4200년 전쯤에 무너지고 나서 막 이제 섞여요. 가뭄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막 움직이다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라가 황하강의 조그만 부족 국가 형태로 생겨나게 되고 하나라가 이제 중국의 처음 왕조잖아요. 하운주 이렇게 가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제 요동 요소 쪽에 아마도 고조선이 집단으로 그때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그때 보면 맨날 그 외우잖아요. 4대 문명 발상지. 네. 다 외우다 보면 아니 근데 거기는 지금은 큰 문명이 없는 느낌인 거예요. 이집트도 사실 굉장한 사막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4.2 KA 그거랑 관계가 그 이후로도요. 이집트는 사실 신왕국도 굉장히 잘 나갔었죠. 네. 근데 신왕국도 3200년 전에 또 있었어요? 그때 가뭄이 오면서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온다는 게 1000년마다 4200년 전에 가뭄이 있었고 3200년 전에 또 가뭄이 있었는데 3200년 전에 가뭄이 있었을 때는 동시중해에서 이집트 신왕국이 무너졌고 또 이제 미케네 문명이 또 무너졌고요. 아나톨리아 그쪽에 최초의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히타이트 문명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게 가뭄도 있었지만 그 위쪽에서 바다민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바다민족이 남유럽에서 무리지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막 일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신왕국하고 히타이트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도 바다민족 해적 같은 사람들인데 아주 전투를 잘해가지고 대국이 무너질 정도로. 그 남쪽 바다에 살았던 바이킹 같은 그런 분위기. 예. 근데 그 바다민족이 왜 움직였느냐?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부족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3200년 전. 그게 3200년 전.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00년 전에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암흑기가 옵니다. 지중해 동부에. 청동기가 끝나고 2800년 전에 또 추워지거든요. 우리가 2.8KA 이벤트라고 하는데 2.8K에도 있군요. 그때도 추워지니까 또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인구가 적고 이제 산지에 있었는데
그 동지 중에서 막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때부터 그리스의 도시국가 형성이 됩니다. 폴리스. 네. 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한반도 지역에 2,800년 전까지 이제 전성기를 이루었던 변원경 집단이 2,800년 전 그 한랭화 가뭄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요이 문명을 또 창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체적으로 500년 주기로 가뭄이 오고 그 가뭄에 의해서 내란, 갈등, 이주,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냥 이주하는 거 말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자연적인 기후변화를 극복하려고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나요? 무슨 기후제만 지냈을까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뭔가 충격이 가했을 때 살아남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침탈에 들어가가지고 물자를 강탈해 와가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현대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엄청난 대폭염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밀곡창지대예요. 그 여파가 아프리카 지금 그 북부 지방의 그 시리아라든지 다르푸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식량을 못 구하고 물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 밀 생산량의 감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인간의 어떤 이주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데 모티브를 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기후변화라는 게 전 세계가 다 균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 심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곳,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곳 사이에 격차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큰 변화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옛날 기후변화는 교수님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건데 지금 일어나는 그런 기후변화는 사실은 인간활동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 큰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화석연료를 줄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물리학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은 아무리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결국은 모든 에너지는 전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있고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것이 가능한가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들은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야간 태양광? 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밤에 되면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태양이 없잖아요. 근데 에너지라는 게 결국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내연기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열이라는 게 이동하면서 일부가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태양광 에너지도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이렇게 가거나 어떤 방향성이 생기면 흐름만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이 뜨겁고 맞습니다. 여기가 차가우니까 복사 에너지가 이쪽 방향이고. 근데 밤에 태양광 패널이 철이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굉장히 표면이 차갑잖아요. 그거를 히트펌프나 쿨링펌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 더 차갑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대기에서 태양광판으로 아주 작은 열이 또 전달이 돼요. 그 열을 활용해서 밤에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인데요. 그 보조적인 수단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보조적이죠. 낮에 쓰는 태양광하고는 차원이 안 될 하지만 정도로 가능하다. 일부 도움은 될 수 있다. 지면에서 우주를 향해서 복사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밤에는? 그거 우리는 복사 냉각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패널 그러네요. 밑에도 양쪽을 만들어서 낮에는 이쪽에서 발전하고 밤에는 이쪽에서 발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물론 낮에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에 비하면 작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태양광 패널의 단가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맞아요. 싸졌거든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현재 태양광 발전 비용이 과거에 비하면은 3분의 1? 엄청나게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2010년에 예를 들어 1kWh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100원이에요. 약 1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 책은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 유명한 잡지책에 제가 올해 6월에 나온 표지가 태양광 시대 서막 그런. 딱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있는 그래프 중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그래프 이 그래프예요. 이게 태양광 전 세계 설비 용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 10기가와트밖에 안 됐던 게 한 해에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가 500기가와트를 넘어섰어요. 2024년도에만 600기가와트를 넘어서가지고 20년 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율이 70배고 가격은 10분의 1로 10년 전에 비해서 다운되고. 지금 아까 1kW에 100원 정도면은 거의 다른 에너지원하고 네.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 더 쌀 것 같은데요. 그게 국가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 예, 그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벌써 석탄 화력보다 싸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냐?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라든지 규제 비용이라든지 태양광 이격거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설치하는데 20개, 30개가 넘는 규제를 통과하다 보니까 안 치러도 되는 비용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 이런 그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도 자원의 채취 비용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면 그런 것 때문에 가격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자꾸 든 생각이 태양광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석탄을 비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유럽에서는 탄소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물건들이 넘어올 때 탄소에 대한 규제 없이 값싸게 물건이 들어오면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탄소 국경 조정세. 그런데 넘어올 때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로 이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철강 이런 쪽이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탄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철을 생산하지 않으면 철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단가는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보다 굉장히 싸진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을 하면 패널이 먼지도 안고 고장 날 수도 있고 오래 못 쓰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참 놀라운 사실이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에서 25년 정도 되거든요. 아 지금은? 네, 예,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는 보증 수명이에요. 그 이상도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훨씬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사실 태양광 패널이 이게 어떤 기계적인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래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닦아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명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점점 패널의 수명도 길어지고 태양광 패널의 효율도 전체 이제 태양 받는 에너지 한 1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건 거의 50% 수준까지 육박하는 패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빠르네요, 속도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일단 패널을 넓은 면적에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가능한 거예요?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할 땅이 우리나라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유휴부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수상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땅도 많고요. 그리고 공장, 아파트 외벽, 고속도로 변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을 다 활용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유휴부지 말고도 그러니까 요즘은 수직형 패널 그래가지고 태양광 단가가 너무 싸져가지고 아파트 타일 대신에 그냥 저도 그 얘기 그냥 다 들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타일 대신에 쓰자. 그러니까 앞으로 타일보다 더 싸질 거란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어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빅데이터 시대, 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는 더 필요해요. 그러면 땅을 만들어야죠. 수직층으로도 쌓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단지를 특화해서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공장들을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옮기고 하는 그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는 확실한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돼요.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단가가 싸졌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참 낮죠. 한 7%? 우리나라 현재 7%. 전체 발전 전기 발전 용량의 7, 8%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태양광만요? 태양광하고 풍력 합쳐서. 근데 풍력은 예전보다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태양광이 더 싸지니까 그런 건가? 2010년 정도에서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비등비등했어요.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태양광에 올인하더니만 태양광 패널이 너무 싸졌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엄청 지금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아요. OECD 전체 놓고 봤을 때 꼴찌인데 꼴찌에서 두 번째가 체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체코보다 반 조금 넘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을 계속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상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당연히 인간의 활동으로 또 뭔가 구조물을 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사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좀 쌓아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예. 지금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라도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예.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부영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지를 실증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심각한 영향이 없더라라는 결과도 있거든요. 제가 그 결과를 뭐 완전히 옹호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접근으로 어차피 우리가 태양광이 그렇게 싸졌으니까 재생에너지가 계속 다운되고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환경에 대한 영향이 객관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적인 구조물이니까 네. 안 된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네, 얼마나 안 좋은지는 최소한 정량적으로 알아야 교수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간헐성의 문제 얘기하잖아요.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는데 여름인가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가 됐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더 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실험실에서는 간헐성을 배터리 같은 것들 저장 기술로 극복할 수 있고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수소가 지금은 제가 들어보니까 정유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주로 이용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나중에 전기가 남을 땐 그린 수소. 네, 그 전기 분해로 수소를 만들어 놓고 수소는 근데 액화한 다음에 옮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옮겨서 네. 거기서 다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수소도 이후에 지금보다 더 주목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 송전선 문제가 심각해요. 네. 뭔가 재생에너지 많이 단지는 만드는데 전기를 실어 나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수소 연료 전지로 바꿔서 트럭으로 싣고 다니자.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기사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그게 좀 많이 비용이 에너지 보존만 생각하면은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로 다시 전기를 만드는 게 두 번의 전환을 해야 돼서 네네. 그냥 전기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비용은 비싸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망이 충분히 남는 전기를 지구 어느 곳에라도 송전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수소 같은 이런 에너지 저장하는 중간 단계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 잘 모르는 물리학자의 상상인데 지구 전체 모든 나라가 하나의 송전 시스템으로 묶일 수 있으면 어디는 밤, 어디는 낮 그러면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전 세계를 에너지 그리드로 묶어버리자.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런 간헐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실현이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다 깔아요. 그러면 전 세계인이 쓰고 먹을 수 있는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거기다 다 깔면은 그 거의 에너지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기후 위기는 바로 해결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나라끼리 분열돼서 막 전쟁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형적인 이유로 태양광이 딱히 안 될 이유는 없다. 실제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에 더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이에요, 법. 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법으로 묶여 있어서 화석연료에 굉장히 많은 베니핏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지금 제도와 규제에 묶여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뭐 하나를 예를 들면 이격거리예요. 이격거리. 이격거리? 태양광 이격거리. 아, 이격거리. 제발 우리 마을에서 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게 해달라는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또 수용을 하다 보니까 법으로 규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격거리 같은 것들도 빨리 제도를 좀 손봐가지고 이격거리를 많이 좁혀가지고 태양광이 농촌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대 농촌의 에너지 자급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데 그런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직형 태양광 스마트팜 같은 것 기술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 사용되도록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뭔가 약간 오해의 여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식의 위험한 문제, 것처럼 오해의 오해하는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살던 땅에 경관이 변하는 거는 싫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의 건강에 위험하다는 거나 그런 오해 때문은 아닌가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그런 태양광의 어떤 중금속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이 아닌 게 그쵸. 판명이 그럴 것 났거든요. 같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격거리를 없애고 주민들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행복하게 에너지를 작업해서 전기료를 감면받고 하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제도 만들면서 동시에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나 뭐 관련 기업들이나 이격거리를 줄이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지금 우리나라 뭐 재생에너지 비중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근처로 들어왔을 때 크게 뭐 사람한테 영향 주는 것도 없고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격거리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폐되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민들의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태양광을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농촌이 영농형 태양광 같은 형태로 농민들에게 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격거리 제한은 가능한 한 완화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1.5라는 숫자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 온도랑 비교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엄청나게 큰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경고를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생각할 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땐 추웠고 지금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하루에도 뭐 10도가 변하는데 뭐 1.5도라는 게 뭐 이게 큰 숫자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후학자 그리고 지리학자로서 이 1.5도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과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기온 하락에 의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온 하락이라는 게 0.5도에서 1도 정도였거든요. 진짜예요? 네.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 시기에 비해서 0.5도에서 1도 정도만 떨어져도 물론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온 건데 지금도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정도 오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다양한 기상 이변들 거기에 파생되는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취약계층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온도 상승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진짜 1.5도 그러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갑자기 하루에도 기온 변동이 막 10도, 20도 이렇게 변동하는데 거기서 1.5도의 의미는 어떤 지역의 날씨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 지구의 어떤 에너지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에너지 수준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5도 지금 올라왔는데 그게 에너지로 환산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양이 되냐면 200년 동안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4개씩 터뜨린 200년 동안 4개씩 1초에 계속 4개씩? 예, 터뜨려야 1.5도의 지구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얘기 좋은데요. 그 사람들이 딱 경각심을 느끼게 우리 될 기후학자들이 많이 쓰는 계산인데요. 그게 진짜 사실이고요. 와.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1.5도를 높인다는 게 지표면만 높여서 1.5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엄청난 깊이의 바다가 있잖아요. 맞아요. 바닷물이 맞아요. 온도가 전부 다 1.5도 올라가야 돼요. 모든 지역에서. 그러려면은 평형 상태에 이르러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얘기 나눠보니까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함께 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이 더 늘어나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이 더 늘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